나는 내가 뒤로 돌아서기만 하면 일은 끝난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태양으로 진동하는 해변 전체가 내 뒤로 밀려들고 있었다. 나는 샘 쪽으로 몇 걸음을 내디뎠다. 아라비는 움직이지 않았다. 어쨌든 그는 아직 꽤 멀리 떨어져 있었다. 아마도 얼굴 위에 드리워진 그림자 때문인지 그는 웃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기다렸다. 이 불로 지지는 태양의 열기가 내 두 뺨으로 확 번졌고 땀방울들이 내 눈썹 위에 고이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것은 내가 엄마의 장례를 치르던 그날과 똑같은 태양이었고 그날처럼 특히 머리가 아팠고 이마의 모든 핏줄들이 한꺼번에 다 피부 밑에서 펄떡거렸다. 이 불로 지지는 것 같은 그 뜨거움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나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나는 그게 어리석은 짓이며 한 걸음 몸을 옮겨 본댔자 태양을 떨쳐버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나는 한 걸음, 단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러자 이번에는 아라빈이 몸을 일으키지는 않은 채 칼을 뽑더니 이 태양빛 속에서 나를 향해 쳐들었다. 빛이 강철 위에서 반사되었고 번쩍하는 긴 칼날 같은 것이 되어 내 이마를 쑤셨다. 그와 동시에 눈썹에 고여있던 땀이 단번에 눈꺼풀 위로 흘러내려서 미지근하고 두꺼운 막으로 눈꺼풀을 뒤덮었다. 이 내 두 눈은 이 눈물과 소금의 장막에 가려서 캄캄해졌다. 나는 다만 이마 위에서 울리는 태양의 심벌짓 소리, 그리고 내 앞에 칼에서 여전히 뿜어져 나오는 눈부신 빛의 칼날을 어렴풋이 느낄 뿐이었다. 그 불타는 칼은 내 속눈썹을 쥐어뜯고 고통스러운 두 눈을 후벼 팠다. 이 모든 것이 기우뚱한 것은 바로 그때였다. 바다가 무겁고 뜨거운 바람을 실어왔다. 하늘 전체가 갈라지면서 불비가 쏟아지는 것 같았다. 나의 전 존재가 팽팽하게 긴장했고 나는 손으로 권총을 꽉 끌어쥐었다. 방아쇠가 당겨졌고 권총 손잡이의 매끈한 배가 만져졌다. 그리하여 날카롭고도 귀를 찢는 소리와 함께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나는 땀과 태양을 흔들어 털었다. 나는 내가 대낮의 균형과 내가 행복을 느끼고 있었던 어느 바닷가의 그 특별한 침묵을 깨뜨려 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그 움직이지 않는 몸에 다시 네 발을 쏘았다. 총알들은 깊이 들어가 박혀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내가 불행의 문을 두드리는 네 번의 짧은 노크 소리와도 같았다. 2부 1장 체포되자 곧 나는 여러 번 신문을 받았다. 그러나 인정신문이어서 오래 걸리지는 않았다. 처음에 경찰서에서는 아무도 내 사건에 관심을 갖는 것 같지 않았다. 일주일 후 예심 판사는 그와 반대로 호기심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우선 그는 오직 나의 이름과 주소, 직업, 생년월일과 출생지를 물었을 따름이다. 그러고는 내가 변호사를 선임했는지 알고 싶어 했다. 나는 안 했다고 인정하면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왜 그러시죠? 그가 말했다. 나는 내 사건이 지극히 간단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그는 웃으면서 말했다. 그것도 하나의 의견이긴 하죠. 하지만 법이라는 게 있어서 당신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국선 변호사를 지정하게 됩니다. 나는 사법부가 그런 세세한 것을 맡아준다니 참 편리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예심 판사에게 그렇게 말했다. 그도 나에게 동의를 표하고 법이 아주 잘 되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나는 처음엔 그를 중요시하지 않았다. 그는 커튼을 둘러친 어떤 방에서 나를 맞아주었다. 그 방의 전등은 그의 책상 위에 놓인 것 하나뿐이었는데 그것의 불빛은 그의 지시에 따라 내가 앉은 안락 의자를 비추고 있었고 그 자신은 어둠 속에 머물러 있었다. 나는 전에 이와 비슷한 장면의 묘사를 책에서 읽은 적이 있었고 내가 느끼기엔 그 모든 게 무슨 장난 같았다. 이 대화를 끝낸 뒤에는
반대로 내가 그를 쳐다보았는데 그가 섬세한 용모, 움푹 간 푸른 눈, 큰 키, 긴 회색 코스염, 거의 백발에 가까운 수북한 머리털을 가진 남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분별력이 있어 보였고 입술을 쫑긋거리는 신경질적인 버릇이 있기는 해도 그런대로 호감형으로 보였다. 이 방을 나설 땐 나는 그에게 손을 내밀려고까지 했지만 내가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을 제때 상기했다. 이튿날 어떤 변호사가 감옥으로 나를 만나러 왔다. 키가 작고 통통하고 꽤 젊은 데다 머리를 정성스럽게 빗어 붙인 모습이었다. 날씨가 더운데도 그는 짙은 색 정장 차림으로 끝이 접힌 정장용 칼라에 굵은 흑백 줄무늬가 있는 이상한 넥타이를 메고 있었다. 그는 겨드랑이에 끼고 있던 서류 가방을 내 침대 위에 내려놓고 자기소개를 하더니 내 서류를 검토해 보았다고 말했다. 내 사건이 좀 까다롭긴 하지만 내가 그를 신뢰해 준다면 재판에 이길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는 것이었다. 내가 고맙다고 하자 그는 말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그는 침대 위에 앉은 다음 나의 사생활에 관한 조사를 해보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나의 어머니가 최근에 양로원에서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마ren고에 가서 조사를 했다. 이 조사 결과 엄마의 장례식 날 내가 냉담한 태도를 보였다. 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변호사가 내게 말했다. 그런데 말이죠. 사실 당신에게 이런 걸 묻는다는 게 나로선 좀 거북한 일이긴 해요. 하지만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반박할 거리를 전혀 찾아내지 못한다면 그건 검사 측에 아주 유리한 논거가 될 겁니다. 그는 내가 자신에게 협력해 주기를 바랬다. 그는 내가 그날 마음이 아팠느냐고 물었다. 그 질문에 나는 몹시 놀랐다. 만약에 내가 그런 질문을 해야만 할 처지라면 나는 매우 거북했을 것 같았다. 그렇지만 나는 내 감정이 어떤지 살펴보는 습관 같은 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 알려주기는 어렵다고 대답했다. 아마도 나는 엄마를 사랑했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은 아무 의미도 없었다. 정상적인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많게건 적게건 바랐던 적이 있는 법이다. 그 말에 변호사는 내 말을 가로막았고 매우 흥분한 것 같아 보였다. 그는 법정에서든 예심 판사의 방에서든 그런 말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고 다그쳤다. 그렇지만 나는 그에게 내가 원래 육체적 욕구에 감정에 방해받는 일이 많은 천성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엄마의 장례식이 있던 날 나는 매우 피곤했고 졸렸다. 이 사정이 그렇다 보니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잘 알 수가 없었다. 내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엄마가 죽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겠다는 거였다. 그러나 내 변호사는 성이 차지 않는 것 같은 표정이었다. 나는 그는 나에게 말했다. 그 정도로는 안 돼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그는 그날 내가 자연스러운 감정을 억제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아니요. 그건 사실이 아니거든요. 나는 대답했다. 그는 내가 좀 밉살스럽다는 듯 이상스러운 눈길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는 나에게 어쨌든 양로원 원장과 직원들이 증인으로 나를 불려 나와서 신문을 받을 텐데 그렇게 되면 내게는 대단히 불리하게 적용할 수도 있다고 거의 쌀쌀맞다 싶은 어조로 말했다. 내가 그에게 그 이야기는 내 사건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지적했지만 그는 내가 법정을 상대해 본 경험이 전혀 없다는 걸 말하지 않아도 알겠다고만 대답했다. 그는 화가 난 얼굴로 나가버렸다. 나는 그를 좀 더 붙잡아 두고서 그의 호감을 사고 싶다고 나를 더 잘 변호해 주기를 바라서가 아니라 말하자면 그냥 마음이 그래서 그러고 싶다고 설명하고 싶었다. 무엇보다도 내가 그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 게 눈에 뻔히 보였다. 그는 나를 이해하지 못했고 오히려 나를 원망하고 있었다.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고, 조금도 다를 바 없다고 그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싶었다. 그러나 그 모든 게 결국은 별 소용이 없는 짓이었다. 나는 귀찮아서 그러는 걸 포기하고 말았다.